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넘은 돌싱입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는 아이는 없어요. 결혼 3년 못 돼서 이혼했습니다. 저에게는 작년 한 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 같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큰 사고로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했고, 또 남편의 배신을 알고 이혼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겹치는 때가 있다던데 저에게는 그게 작년인가 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혼의 아픔보다는 부모님을 보내드린 일이 더 마음이 아프고 아직도 힘들어요. 너무 황망하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더 그런 듯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고 이혼을 남모르게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내까지 알게 된 저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이혼까지 선언한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힘든 기억이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좋았던 순간이 있었고, 처음엔 남편과의 결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될 줄 알았죠. 결혼 초반에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웃고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더군요. 저는 결혼해서 변한다는 말은 남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 결혼할 때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선남선녀 커플이라고 너무 보기 좋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님께서도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곱게 자랐다는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 잘 만난 덕에 피아노 전공해서 지금은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도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반면 남편은 차남이었지만 시댁의 형편이 저희 친정집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괜찮았는데 남편 큰형이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실패해서 부모님이 돈을 많이 손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가 좀 길었어요. 대학 때 만나서 그 사람이 취직하는 과정, 서로 자리 잡는 과정을 함께 하다 보니 중간에 헤어질 위기가 있어도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할 나이에 남자친구가 자기 상황을 말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사업하다가 이번에 말아먹는 바람에 뒷수습하느라 부모님이 노후자금까지 많이 까먹으셨어. 당장 형 살리고 보자고 하셔서 나도 형한테 돈 빌려준 게 몇 천이다. 근데 우리 결혼할 때 아무래도 형이 내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부모님도 나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어쩌냐. 우리 결혼 미룬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둘이 합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글쎄, 나는 수입이 오빠보다 나으니까 사실 지금 결혼해도 괜찮긴 한데 우리 부모님의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건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리고 어차피 나는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받을 생각 없었거든. 내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랑 나랑 둘이 버는데 지금 없이 시작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마 너희 부모님도 나 만나보시면 허락하실 거야.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남편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민을 했는데요. 자기는 원래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할 생각이었다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도 전부 자기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하나 있는 딸을 남부럽지 않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도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정면 돌파하듯 해결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수정이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은 능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5년 동안 사귀면서 서로가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수정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아니면 앞으로도 절대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꼭 수정이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믿고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말은 결혼 전에 누군들 못하겠나? 결혼하면 좋아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못 사는 게 부부야. 조금 더 자네가 자리 잡는 거 보고 우리도 결혼시킬지 말지 결정하면 안 되겠어? 결혼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하려고 하는 건가? 장인어른, 내년이면 수정이도 30입니다. 저는 33이고요. 나중에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상황이 뭐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제가 결혼하면 최선을 다해서 가정 꾸려나갈 테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이고, 곱게 키운 내 딸을 이렇게 급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구먼. 어쨌든 우리도 시간이 좀 필요하네. 자식 이겨먹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우리 딸 말 들어주겠지만 일단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볼 테니 둘이 잘 만나고 있어 보게.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시긴 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갑자기 기울어져서 그런 거지 남편은 학벌도 좋았고 직장도 그 당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잘 대했고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처럼 진심 어린 모습을 보였어요. 부모님께서는 결국 그런 남편의 진심을 보시고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 역시 한결같이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줄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친정 도움이 없었으면 결혼은 못했을 겁니다. 말은 반반이라 했지만 남편이 여유가 없으니 당연히 처음에 집을 장만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을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건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결혼할 때 집 문제가 가장 골치인데 우리 부모님 소유하신 건물이 있다는 말에 시부모님이 얼마나 반색하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선남선녀다 둘 다 짝을 너무 잘 만났다 해도 사실은 우리 남편이 저에게 장가 잘 온 건 맞아요.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에 아들 잘난 유세하시려다가 우리 부모님 재력을 아시고 나서 태도가 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불편한 적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의 재력을 아신 후 처음에는 약간의 경계심을 보이셨어요. 마치 저희가 시댁의 경제적 상황을 무시할까봐 약간은 방어적으로 행동하셨죠. 그래서인지 며느리인 제게 자존심을 세우시는 말씀이 종종 있었어요. 너희 친정 잘 산다고 우리 아들 데릴 사위처럼 부려먹을까봐 걱정이구나. 우리 집 돈 없다고 혹시 내 아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저보다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사는지 얘기했습니다. 아이 엄마 뭘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수정이 집에서 나 완전 아들처럼 대접받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대릴사위라니 요즘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대릴사위가 뭐 어때서? 내가 처거덕 보고 살면 그만큼 잘하는 게 맞죠? 아이고 아들 잘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아이 그래 알았어. 네가 괜찮다면 된 거지.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는 시어머니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자랑하며 저에게 유세를 부리시던 분이 나중에는 저희 친정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는 듯한 태도로 변하셨습니다. 혹시 안사도는 너희 지금 사는 신혼집 말이다. 계속 같은 건물에 살게 할 생각은 아니신 거지? 아니 그렇잖니. 네 부모님 건물에는 돈 안 내는 니들 말고 다른 사람 사들이는 게 이득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오를 가능성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나나 네 아버지도 니들 집에 오고 가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혹시 친정엄마가 니들 아파트 하나 해줄 생각 없으신지 물어봐라 얘. 어머니가 아기가 있으셔서 물어보신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들이 처가 덕보길 바라는 마음이셨겠지만 매번 그러시면 저도 딱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어머니, 결혼 이후에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해야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더 바라는 건 아무리 자식이지만 아니다 싶어요. 아파트 이사 가는 문제는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벌어서 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대출 없어서 돈 잘 모으고 있는걸요? 뭐, 그렇다니 내가 할 말은 없다만. 어쨌든 너도 외동이라 어차피 부모님이 너한테 다 주실 텐데 미리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서 말해보는 거야. 다른 욕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말어.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시부모님이야 당연히 아들이 결혼해서 거의 팔자 고친 것처럼 잘 사니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더 바라는 마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덕에 그래도 저에게 함부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여느 부부가 그렇듯 우리 부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퇴근 후 함께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손수 고른 가구와 소품들로 가득 채워진 집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손잡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여보, 다음 주말에는 어디 갈까? 오래간만에 여행이라도 갈까? 당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 좋지. 근데 이번 주에는 비가 온다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영화나 보면서. 그럼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요리해서 먹자. 아니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옥상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을까? 제가 굳이 안 챙겨도 우리 부모님을 꼭 챙겨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지만 서로 설레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은 우리 부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집도 얻어주셨지만 같은 건물에 살다 보니 반찬이며 생필품이며 간혹 시어른들까지 여러 가지로 챙겨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면서 아들처럼 잘했어요. 워낙 넉살이 좋은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도 시간이 갈수록 사위를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항상 저를 웃게 해주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준비해주고 퇴근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며 마치 연애 때로 돌아간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결같기가 어려운 건가 봅니다. 남편은 결혼 후 2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고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같은 팀에 일 못하는 여직원 얘기를 부쩍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칭찬은 아니고 거의 욕이었어요. 자기가 그 여직원 때문에 일을 더 해야 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었죠. 이래서 팀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덤터기를 쓴다니까. 하필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매사 모른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모르면 배울 생각부터 해야지 말이야. 매번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칠 노릇이다. 아니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아이 처음이라 그렇겠지. 당신이 사수라며. 너무 윽박지르지 말고 잘 가르쳐줘. 당신이 미워하면 팀 분위기만 안 좋아질걸? 그럴 때마다 제가 남편을 위로하면서 직원들하고 트러블 만들지 말고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욕은 안 하고 곧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헌데 갑자기 야근이 많아지고
회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회사 일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서 제가 잔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주말에도 외출을 하고 뭔 놈의 출장이 그리 많은지 평일에 지방 출장도 자주 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 생일도 까먹고 지나치길래 서운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부끼리 갖는 시간을 좀 갖자고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우리 모처럼 오늘은 함께 영화 볼까? 예전 같으면 눈을 반짝이면서 알겠다고 할 사람인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더군요. 또 한 번은 제가 저희 결혼기념일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저녁을 차리고 케이크까지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남편은 기억조차 못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웠습니다. 서운하지만 제가 꾹 참고 말했어요.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같이 저녁 먹으면서 기념하자.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나중에 먹자. 앞으로 천년만년 기념할 결혼기념일인데 오늘 하루만 넘어가자 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지금은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일 외식이나 하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변했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점점 집에서의 시간을 피하는 듯 보였고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중요한 일도 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죠. 저도 사람인데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당신 자꾸 나를 피하기만 하고 집에는 왜 관심도 없는 건데?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별일 없어. 그냥 좀 바빴을 뿐이야. 사람 자꾸 안달복달하지 말아줘, 여보. 나 요즘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는 거 몰라? 무심한 대답에 참 서운하더라고요. 결혼 초반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작은 의견 차이나 갈등도 금방 해결되곤 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제가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음번에는 더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소한 갈등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랬던 사람이 저리 바뀌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다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거나 저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저는 점점 더 실망하고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작은 갈등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사이에 감정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화를 좀 하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당신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대체 당신 요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요즘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든데.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고 우리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단순히 일이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당연히 저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믿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확인 안 한 건지도 몰라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애써 생각했는데 역시 남자가 마음 바뀌는 이유는 뻔하더군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된 계기는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날은 남편이 평소와는 다르게 옷차림에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주말에 일정이 있다고 해도 그냥 무심하게 입고 나가던 남편이 그날따라 향수까지 뿌리고 새로 산 셔츠를 꺼내 입더군요. 저는 속으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남편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챙기던 휴대폰을 두고 나간 걸 보고 되게 정신이 없는가 보다. 곧 찾으러 집에 다시 오겠지 하고 그 자리에 놔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핸드폰에 마침 메시지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상하게 느낌이 싸하고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황당하게도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일을 못한다고 하던 같은 팀 여직원이더라고요. 남편의 폰 비번은 제가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던지라 어렵지 않게 열었는데요. 단번에 그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회사 직원이라는 여자와 나눈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자기 엄청 보고 싶어. 제가 부인인데 엉뚱한 여자에게 여보라니요. 두 사람은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는 말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서로 애칭까지 부르면서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빨리 문자를 전부 제 폰에 찍어 놓았습니다. 더 예전으로 돌아가 보니 그동안 둘이 만났던 흔적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그동안 남편이 보였던 수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야근, 주말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 그리고 무심하게 넘겼던 여러 작은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남편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에 일단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는 척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슬쩍 핸드폰을 챙겨 도로 나가더군요.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였겠죠. 남편이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오면서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혼잣말까지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결혼까지 행복했던 기억들은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감정에 휩싸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 제가 붙들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속이고 철저하게 농락했으니 나도 그 인간이 나와 살면서 받은 것들을 철저하게 다 돌려받고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에게 제가 외도 사실을 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로 했어요. 힘들었지만 이혼 준비 카페에 가입해서 상담도 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받았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라면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비용이 비싸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변호사는 저의 상황을 꼼꼼하게 듣더니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남편의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상간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남편이 외도 상대와 함께 있는 장소를 방문한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더라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는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적인 탐정이나 조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허술한 남편은 외도 증거를 저 보란 듯이 질질 흘리고 다녔습니다. 핸드폰의 메시지 캡처, 남편이 외도를 위해 사용한 카드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 동안 아들이 우리 친정에서 대릴사위를 했으니 아들에게도 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처럼 월세 나오는 상가를 하나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우리 아들 키워서 너한테 주고 나는 아들을 완전히 빼앗긴 기분인 거 알지? 우리 아들이 그만큼 하면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듣기로는 바깥 사돈이 상가나 더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 그거 우리 아들 주면 안 되는지 네 엄마한테 좀 졸라봐. 내가 그 자리에서 장사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 아빠 상가요? 어머니가 거기서 뭘 하고 싶으신데요? 사업서 괜찮으면 아빠한테 제가 말씀드려보죠. 자기 아들이 나를 배신한 줄도 모르고 아들을 우리 집에 줬다고 하시니 참 어이가 없었지만 헛된 기대감 잔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꼴을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마치 아빠 소유 상가를 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는 반색하시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비용이 좀 들지만 대출 당겨서 해볼 테니 상가 자리만 확실하게 달라면서요. 남편을 포함해 시어머니도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한테 빼먹기 위해서 이 결혼을 했구나 깨달아지더군요. 어머니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동안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김치국 마신 거란 사실을 알게 되면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집안 사람이니 헛된 꿈을 마음껏 꾸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요, 이혼을 준비하는 그 몇 달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즈음 제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불행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겹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어찌 저에게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경찰관이었어요. 혹시 한수정 씨 맞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으나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중태십니다.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네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통사고? 부모님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지방 리조트로 골프 여행을 떠나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텐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경미한 사고일 거야. 계속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겼을 리 없다고 되뇌었지만 심장이 쿵쿵 뛰며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서 트럭에 받치시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사망 상태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중태십니다. 지금 수술을 들어갔지만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두 분 다 다친 거죠? 그렇죠?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빠의 싸늘한 시신을 마주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현실음을 알겠더라고요. 이혼 준비로 이미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졸지의 아빠를 잃게 되니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배신에 이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설상가상 병원에서 수술한 엄마는 하루를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레 두 분을 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사실 이미 저는 이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남편의 외도 증거도 충분히 모아두었고 소장을 제출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그동안의 배신과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려는 그 순간 부모님의 교통사고라는 비극이 닥쳐온 겁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이제 모든 걸 끝내겠다는 결심을 굳히던 차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어요. 부모님을 잃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이니 소송이니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고 그저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무엇보다 우선이었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은 상황에서 저는 그 슬픔을 추스리기도 어려웠지만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무심했던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제 옆에서 상주 역할을 함께 하더군요. 부모님의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시부모님도 헐레벌떡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한탄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냥반이 갈 수가 있니? 네가 힘들겠구나. 아이고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슬퍼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그 순간만큼은 시부모님의 위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 시어머니께서 자기 친구들을 빈소로 부르시더군요. 굳이 우리 부모님과 친분이 없는 시어머니 지인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지만 장례식장은 쓸쓸하면 안 된다는 말에 그저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이제 운이 트였지 뭐. 저기 사돈 두 분이 한 번에 돌아가셔서 이젠 그쪽 재산이 다 우리 아들 거나 마찬가지잖아. 뭐? 며느리 집안이 그렇게 부자였어? 그래, 완전 알부자 중에 알부자야. 건물에 상가에. 암튼 그 많은 재산 우리 며느리 거 되니 우리 아들 거나 마찬가지지 뭐겠어. 우리 아들 장가는 잘 보냈다 싶어. 이런 일이 있다니 말이야. 횡재수가 사주에 있는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어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을 테니 제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장례식 당일과 발인날까지도 자기 지인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였어요. 마치 장례식장을 잔치집으로 착각한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통째로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걸 축하라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부르기로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시가 식구들이 꾸는 헛된 꿈을 박살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을 잔칫집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 부모님 빈소에 변호사를 바로 불렀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상황을 변호사님께 설명드렸고 출장비도 2배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변호사를 불렀다고 하니 남편은 변호사를 부른 이유를 단단히 착각하더군요. 상속 문제로 인해 자기가 덕을 보는구나 생각하는지 입꼬리까지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고 나서 장례식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명함을 받아든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이혼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라니요? 우리 집사람이 처가재산 상속 문제로 부른 거 아닙니까? 남편 질문에 변호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이혼 소송권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기대감에 찬 얼굴로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서류에는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관련 서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이게 무슨 이혼이라니 상간소송이라니요? 여보, 대체 이것들 다 뭐야?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갑작스럽게 상황이 반전되자 어쩔 줄 몰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혼 소장이야. 그동안 당신이 바람 피운다는 거 나 전부 알고 있었어. 바람 피운 상대도 전부 알고 있으니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까 장례식장에 당신이랑 바람난 년도 조문하고 갔더라? 머리 쥐어뜯으려다가 참은 거야. 이혼 소장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네. 근데 당신이랑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리는 모습을 보니 꿈깨라는 뜻에서 변호사님을 여기로 불렀어. 뭐? 여보, 그게...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지금 장례식장이야. 일단 당신 부모님 보내드리고 우리 문제는 다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다 아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나머지 얘기는 내 변호사랑 하도록 해. 그러자
변호사는 남편에게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모든 증거가 다 명확해서요. 부군께서는 위자료 마련부터 해놓으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셔도 아마 승소하기 어려울 텐데 재판 전에 판사님 조정 권고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서류는 내일 접수할 거니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난데없이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덜덜 떨어가며 마지못해 여자를 만나긴 했다면서 시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시어머니는 곧바로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었어요. 변호사에게 너무나 뻔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양반, 아직 우리 아들 이혼 도장 찍기 전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재산 상속 권리는 우리 아들한테도 있는 게 아닌가요? 아직 부부인데 이혼 안 해주면 그만 아닙니까? 변호사님조차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속 권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장인 장모 재산은 사위에게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대답을 듣고 얼굴이 더 창백해지더니 충격을 받았는지 뒤로 넘어가더군요. 아이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너는 왜 바람을 피워서 일을 그르치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 대해 한심해하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가맹 계약까지 하고 이미 수천만 원을 썼는데 어쩌면 좋아. 너희 친정아버지가 상가 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일은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심지어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게 달라고 한 상가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올 거라 짐작하고 사업 계약까지 추진했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설레발을 치고 일을 저질러 놨을 줄은 몰랐는데 참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말라고 아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치졸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아드님이기 때문에 대개 아드님이 이혼 의지가 없어도 이혼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확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한 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절차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법정에서 뵙죠.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동안의 교묘한 계산과 기만이 모두 허사가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일가 친척들에게 부탁해 시가 식구들을 장례식장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경고했어요. 이혼 소송할 동안은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는 계획이 틀어진 걸 알고는 아예 비굴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아들 버릇을 고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예전부터 마음먹은 일이니 귀뚱으로 듣고 시가 식구들을 내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이 터진 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목소리를 낮춰 사정하기 시작했죠. 얘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네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너 혼자 살 수 있어? 남자들은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어. 여자가 너그럽게 이해해줘야지. 예전에는 다 참고 살았다. 안 그럼 대한민국 부부들 절반이 이혼하게? 부탁하마. 내가 그 녀석 잘못 꾸짖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죄송한데 어머니, 저는 참고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도 많고 아쉬울 게 없는데 제가 왜 그걸 눈 감고 살아요? 어머니 아들은 오늘부터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제 마음이 이미 다쳤어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한 덕분에
법정에서 남편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도 마찬가지로 승소했어요. 상대방이 저와 가정을 파괴한 책임을 명확히 지게 되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죠.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여전히 학원을 운영하며 제 삶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시어머니가 버려놓은 일과 불륜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던 시어머니의 계획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망했다고 하더군요. 어찌어찌 소식은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 활짝 웃을 수 있게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도 잘 살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싶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